5. 6.25 술래잡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스탈린은 미국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유럽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미국의 관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스탈린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는 6.25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은 상식이지만 6.25 이후에도 소련은 미국의 개입을 막을 기회는 있었다. 6월 27일 미국의 주도하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대하여 유엔 참전을 결의하여야 했는데 그때까지의 상식으로 보아 소련이 이를 승인할 리가 없었다. 당시 안전보장이사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나라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과 그렇지 않은 6나라 인도, 유고슬라비아, 이집트, 노르웨이, 쿠바, 에콰도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 북한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소련이 유일했다. 당시 중국 대표는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아니고 대만 장제스의 국민당이었기 때문에 중국 역시 미국 편이었다. 소련의 유엔 대표 말리크가 크렘린 궁전에서 스탈린을 면회하고 있었다. 각하, 세계의 이목은 모두 소련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미국의 시선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리기를 바라는 나라 아닙니까? 아주 잘된 일이에요. 미국의 주도하에 한국전에 마음껏 참가하게 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미국의 시선도 아시아로 돌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명목이 있습니까? 이따마다요. 우리는 중국의 유엔 대표권을 장제스에게서 빼앗아 마오쩌둥에게 주어야 한다며 모든 유엔 기구에서 대표들을 철수했지 않소? 이런 마당에 일부러 참석해서 이사회의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유엔에서 참석을 종용해도 참석하지 않으면 되겠군요. 충분히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기권으로 말미암아 유엔군의 한국 참전은 결정났으며 그 뒤 7월 7일에 있었던 유엔군 구성에 관한 회의에도 말리크는 참석하지 않았다. 유엔 회원국의 무력 원조를 미국 정부의 주도 아래 둔다는 내용의 공동 결의안은 찬성 7표로 가결되었는데 소련은 불참하였고 이집트, 유고슬라비아, 인도는 기권하였다. 이북의 막강한 군사력과 철저한 전쟁 준비에 비하여 이남은 허술하게 그지없었다. 미군은 49년 6월에 철수한 이래 단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겨두고 있었다. 한국군은 모두 9만 8천 명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4만 명이 후방의 좌익 세력 토벌 작전에 투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는 전방에는 5만 명의 병력이 있을 뿐이었다. 그중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지원받는 군사원조는 6만 5천 명분의 분량이었다. 한국의 육군은 8개 사단 1개 독립연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38선의 전방 방어를 위하여 서쪽에서부터 17연대, 1사단, 7사단, 6사단, 8사단으로 포진되어 있었다. 후방에는 서울에 수도경비사령부가 있고 대전에는 2사단, 대구에는 3사단, 광주에는 5사단을 배치하여 공비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 부대를 통합 지휘하고 있는 것은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 소장이었다. 공군은 대공포화가 없는 지역 정찰만 가능한 L4 연락기와 L5 연락기가 있었고 6.25 직전에 국민성금으로 캐나다로부터 구입한 단발 엔진 훈련기 T6, 텍산 10대가 있을 뿐이었다. 소총은 국군 경비대 시절에는 일본이 버리고 간 38식 소총과 그것을 개량한 아라사카 99식 소총뿐이었다. 6.25 전쟁 중에야 미군으로부터 보급된 M1 소총과 카빈 소총이 있었으나 북한의 AK-47의 라이선스판인 58식 소총이 자동인데 반하여 한국군은 겨우 반자동 소총이었다. 유일한 독립기병연대의 장비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정찰용으로 쓰인 37mm 대전차포를 탑재한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1개 대대가 있을 뿐이었다. 대전차포로는 2.36인치 바주카포와 포병병과의 57mm 대전차포가 있었으나 그 성능은 향상된 소련의 후기형 D-34 전차를 상대할 수 없는 병기였다. 포병은 105mm의 화포와 4.2인치 박격포가 있을 뿐이었고 그나마도 1개 사단에 1개 대대만 배치되어 있었고 포탄은 형편없이 부족했다. 예컨대 백선엽이 지휘한 개성, 문산, 파주 축선을 방어하던 국군 제1보병사단은 전투 하루 만에 포탄이 바닥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북한의 인민군은 민족보위상에 최용건 부수상을 임명하고 작전사령부를 만들어 김책 대장을 사령관에 임명하고 강건 준장을 참모장에 임명했다. 또한 전선사령부 밑에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2군단을 창설하였다. 1군단장에는 김웅 중장을, 2군단장에는 김감엽 중장을 임명하였다. 인민군 1군단 밑에는 제6사단, 제1사단, 제3사단, 제105 전차여단을 두었고 2군단 휘하에는 서쪽에서부터 제2사단, 제12사단, 제5사단이 배속됐다. 또한 예비부대로 제13사단을 1군단에 배치하고 제15사단을 2군단에 배치하였다. 제14단은 종예비대로 북한 전체 방어를 위해 평양지역에 배치하였다. 인민군과는 별개로 내무부에 해당하는 내무성에 북한 주민이 월남을 막는 부대로 제38 경비대 3개 여단을 편성하였다. 그중 제3경비여단은 국군 제17연대가 포진한 웅진반도 바로 북쪽에 포진하고 있었다. 북한은 벌써 한국군이 한 대도 없는 전차를 242대나 보유하고 있었고 이남 공군은 연락기 10대뿐인데 반하여 211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불문가지인데 정보의 달인이라는 미국이 과연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6.25 사변이 발생하기 전에 남북한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수백 차례의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49년 1월 18일에서 50년 6월 24일까지만 해도 소규모 전투 횟수는 총 874회나 되었다. 그 한 사례로 49년 3월에 발생한 무력 충돌은 개성 서북쪽의 송악산에서 벌어졌는데 이때의 전투는 거의 전쟁 수준의 충돌이었다. 그 외에도 충돌은 주로 웅진반도, 개성, 의정부, 춘천, 강릉 부근에서 자주 벌어졌는데 이 지역이 바로 6.25 전쟁 중에 주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 1년 5개월 동안에 벌어진 전투만 이 정도인데 월경 사건이나 경미한 충돌까지 합하면 물경 2,000회 이상의 충돌이 있었다. 즉 수시로 이남의 방비태세를 시험 점검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남침 준비는 이남의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에서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 정보국장은 장도영 대령이었고 박정희는 파면된 상태에서 문관으로 채용되어 있었고 김종필 중위 등 6사 8기생들이 정보국을 메우고 있었다. 유양수 전투정보과장 주도로 작성된 49년 12월 연말 종합 적정판단서에는 50년 춘계에 북한이 38도 선상에서 전면 공격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50년 4월 28일에는 북한 공군 중위 이건준이 YKA 구형 전투기를 몰고 월남하였는데 그는 몇 개월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동 6월 10일에는 춘천 오대산 강릉 해상을 통해 인민유격대가 침투하였는데 포로신문 결과 전쟁 준비가 완료되었고 명령 하달만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확보하였다. 동 6월 22일에는 동두천의 제1연대에 인민군 전사가 귀순하였는데 남진을 위한 38선 지뢰 해체를 명령받고 탈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을 최고 책임자인
최병덕 총참모장에게 모두 보고하였으나 웬일일까? 상황은 급박한 때 실제는 아무런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남침이 임박할 즈음에는 벌써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기태세,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경계태세, 5월 2일부터 3일까지는 다시 대기태세, 5월 9일부터 27일까지 또다시 대기태세가 발령되었다. 총선거를 전후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는 한 단계 2인 경계태세가 발령되었고 6월 11일부터는 가장 높은 단계인 비상경계태세가 발령되어 군은 최고조의 긴장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웬일인가? 6월 23일, 24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비상경계령을 해제한다는 명령이 하달되었던 것이다. 미 군사고문단과 최병덕 참모총장은 서울에만 앉아있으면서 전방에서 입수된 긴급보고를 모두 묵살하고 있었다. 6.25 전쟁 시에 사단장과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이영근 대장은 뒤에 그의 회고록에서 6.25 전쟁 전후에 나타난 10대 불가 사의를 제시한 바 있다. 그의 결론은 군대 내에 통적 분자가 없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6.25 사변의 불가사의한 미스터리를 중요한 것만 몇 개 요약해 보아도 이렇다. 첫째, 6월 10일 군 수뇌부의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대부분 사단장이 부대를 장악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최병덕 참모총장은 전군의 인사이동을 하달하는데 북한군 남침시 가장 중요한 방어지역인 포천과 의정부의 사단장들을 교체하였고 서울 방어에 가장 주요한 7사단과 수도사단의 사단장을 전방사단과 맞바꾸는 등 불필요한 인사이동을 하였다. 또한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총 1500대 중 500대를 느닷없이 정비를 해야 한다며 부평으로 후송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중화기의 일부도 수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부평으로 후송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둘째, 6월 11일에 발동한 비상계엄령을 23일에 해제했다. 6월 23일 낮에 미 군사고문단장 직무대리인 참모장 라이트 대령은 일본에 가 있는 로버트 준장의 전화 명령을 받고 최병덕 참모총장을 방문하였다. 이날의 대화에서 라이트 대령은 24일 밤에 한국 육군참모학교 군회의 장교구락부 개관을 축하하는 칵테일 파티를 열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도록 설득하였고 최병덕 참모총장은 이를 모두 수락한다. 최병덕은 라이트와 만난 이후 김백일 참모부장을 불러 6월 24일을 기해 전군의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고 장병들의 휴가를 보내라고 명령한다. 물론 명목은 농번기에 장병들이 농사일을 돕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6월 24일 38선 근무병력의 3분의 1을 휴가 보내고 나머지 병사들도 많이 외출, 외박을 시켰다. 셋째,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전 최병덕 총장은 군 차량이 한 대도 한강교를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였을 때는 국군 1사단은 문산에서 주력 부대는 미아리에서 싸우고 있었고 미군의 보급품과 국군의 군수품이 창고에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최병덕 자신은 한강을 건너며 이러한 군수품과 보급품을 이동하라는 명령도 없이 싸우고 있는 국군에 대하여 후퇴 명령도 내리지 않고 최창식 공병감에게 한강교 폭파를 명령하여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한강교를 폭파하였다. 그리하여 6월 28일까지 국군 6개 사단이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수품과 보급품은 고스란히 북한 인민군의 손에 넘어갔다. 이로써 국군의 거의 반수인 4만 4천여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되어 사실상 국군은 이때 괴멸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한국군을 총지휘해야 할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트 준장은 벌써 6월 10일에 정년퇴임을 했고 24일 밤에는 귀국을 위하여 동경에 가 있었다.
최병덕 참모총장에게 파티를 건의했던 직무대리 라이트 참모장은 막상 자기는 파티에 얼굴만 내미치고 주말 휴가를 명목으로 그날 밤 비행기를 타고 동경으로 떠나버렸다. 참모총장 최병덕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의 부관인 리엄광 중이란 자는 나중에 장교 병적부에도 없는 남노당 공작원이었음이 밝혀졌다. 즉 최병덕과 유교 남침은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1950년 1월 12일에 애치슨 미 국무장관의 이른바 애치슨 라인이란 것이 선언되었는데 트루먼은 애치슨 선언이 있기 일주일 전에 벌써 성명을 통해 한국과 대만의 군사적 불개입을 천명하였다. 동시에 미 통합참모본부에서 작성한 아시아에 관한 전략계획서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하여도 결코 무력수단으로 한국을 방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국제사회에 공개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하루 만에 공군을 투입해 전선에 개입하였으며 이틀째 되던 27일에는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열어 연합군 파병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전쟁 발발 5일 뒤인 30일에는 지상군 파병을 결정할 정도로 신속하고 발빠르게 한국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 군사고문단장 로버트 준장으로부터도 남북 간의 급박한 사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발뺌을 하지만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로버츠가 아니고도 정보 루트는 얼마든지 있었다. 주한 CIC는 물론 주일미 극동군 총사령부 제2부장 윌루미 소장 휘하의 캐논 첩보기관과 역시 G2 부장 휘하의 8240 첩보부대 그리고 미 공군 특수첩보대 등 최소한 4개 이상의 첩보기관이 북한, 만주, 연해주, 중국, 모스크바까지 원정에 첩보활동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워싱턴 통합참모본부와 CIA 본부로 다량의 정보가 전송되고 있었다. 그중 캐논 첩보기관과 8240 첩보기관으로부터 1949년 6월 30일부터 6.25 직전까지 1년간 발송해온 정보가 무려 1195건이었고 1950년 초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까지 약 6개월간에 보고된 정보 건수만도 417건이나 되었다. 그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남침 계획을 몰랐다고 한 것은 처음부터 말이 성립될 수 없다.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한 이후에도 효과적으로 이를 저지할 방법이 있었는데도 일부러 그들을 한반도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는 감이 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한미연합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을 때 중공군은 참전을 선언하고 압록강을 도강하고 있었다. 이때 압록강과 두만강 다리를 폭파하면 중공군이 도강을 저지 내지는 지연시킬 수 있었는데도 미 통합참모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폭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메가더 장군은 중공군이 도강을 방치하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통합참모부의 명령을 어기고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6곳의 교량을 즉시 공중 폭격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메가더는 대거 참전한 중공군에 대비하여 본국에 병력과 군장비 및 보급품 지원을 요청했지만 묵살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서 싸울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메가더의 폭파 명령은 워싱턴에서 날아온 전보에 의해 즉시 철회되고 말았다. 한만 국경에서 북한 쪽으로 2km 범위에 있는 모든 목표물에 대한 폭격을 금지하라는 마셜 국방장관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셜은 워싱턴에 앉아서 전하를 읽었고 전후 평화 질서를 창출해낸 사람이다. 메가더와는 1880년생 동갑내기로 같은 오성 장군이지만 서로는 뱀을 보듯이 싫어했다. 메가더가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1925년 미 육군 사상 최연소 소장 진급을 하고 1930년에 참모총장에 임명되는 데 반하여 마셜은 버지니아 군사학교 출신에 지나지 않지만 대기 만성형인 그는 1953년 마셜 플랜으로
전후 유럽 부흥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기고만장하던 메가더는 트루먼 대통령까지도 한껏 업신여기다가 51년 4월 11일에 해임당한다. 트루먼은 메가더가 자기를 해임할 것을 눈치채고 미리 사표를 내지 못하도록 새벽 1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치밀성을 보인다. 트루먼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학 졸업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 방위군 계급장이 전부인 속칭 미주리 촌놈이었다. 메가더의 이미지는 어딜 가나 선글라스에 수제 콘파이프 그리고 삐딱하게 쓴 헌 모자이다. 메가더의 모자는 미 육군 모자가 아니다. 필리핀 육군 원수로 취임했을 때 필리핀 대통령이 기념으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가 그 모자를 고집한 이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더글러스 메가더라는 인간 하나만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유니크한 모자였기 때문이지만 보는 사람은 심기가 편하지 않았다. 메가더는 또한 일본에 주둔한 6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일본 위해 지역에서 잠을 잔 적이 없다. 그가 한국이건 필리핀, 대만 등 타지에 간 적은 있지만 모두 당일로 일을 마치고 일본으로 날아왔고 잠은 반드시 그의 숙소인 데이코쿠에서 잤다. 알고 보면 메가더에 대한 공격은 트루먼과 마셜의 합작품이었다. 마셜이 메가더에게 한만 국경의 폭격을 금지하였을 때 미 극동군 총사령부에는 중국 제4야전군 휘하의 제38, 제39 그리고 제40군단이 교량을 건너 신의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다. 다급한 메가더는 강력한 항의 전문을 워싱턴에 보내 교량 폭발을 금지하려면 중공군의 병력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를 긴급히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워싱턴에서는 제한적 폭격을 승인하였다. 압록강 교량을 북중 절반으로 나누어 북한 쪽만 폭파할 것과 압록강 이북 영공을 침범하지 말 것이었다. 제한적 폭격을 하기 위하여 폭격기가 출격하자 중공군은 완충 지역에서 일제히 구사포 사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폭격 제한 때문에 구사포에 대한 반격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 미국이가 출격하여 폭격을 방해했지만 추격도 할 수 없었다. 통합작전본부에서는 또 명령이 하달되었다. 만주 방향으로 도주하는 북한군에 대하여 모든 폭격이나 기총소사를 금지할 것과 압록강 수풍 수력발전소를 폭격하지 말 것이었다. 수풍 수력발전소는 북한뿐만 아니라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곳이어서 폭격을 하면 중공군과 북한군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인데도 그 카드의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특히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 장성의 삼성에 형성된 종합공업지대가 압록강 수풍 때문에 전력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 있는 곳에 미국의 이익이 있다란 말이 있듯이 미국은 전쟁을 만들지 않고서는 유지되기 어려운 나라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예상치 못한 조기 종전으로 인하여 잉여 전쟁 물자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마침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벌어졌다. 미국은 장제스 국부군에게 다량의 군수물자를 제공함으로써 경제공황의 타개책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장제스 군은 마오의 공산군에서 여지없이 패배당하고 말았다. 뒤이어 다행히 한국에서 6.25 전쟁이 벌어지므로 절호의 불황 타개책이 생긴 것이다. 이제 압록강과 한강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잉여 전쟁 물자를 소비하고 미국을 재무장하면 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군비 축소 방침에 따라 숙련된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은 대부분 퇴역을 하였고 국방 예산은 1945년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연 909억 달러이던 것이 103억 달러로 삭감되었고 병력은 하루에 15,000명씩 제대를 하여 1200만 명이던 미군 병력이 1947년 초에는 150만 명밖에 안 되었다. 예산이고 병력이고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여 있었다. 한국에는 상징적인 병력만이 남아 있었고
극동지역 미군의 43%는 전투력과 정보력 자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4, 5등급을 받았다.